안녕하십니까. 국제투자의 6주차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해외 직접 투자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개념, 그 다음에 개념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성격 부분을 마치지를 못했죠. 일단 간략하게 지난 2교시 때 한 거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직접 투자의 개념은 결국 다국적 기업에 의한 생산 요소, 특히 이제 자본 또는 자본과 결합된 기타 생산 요소가 국가 간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나중에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해외 직접 투자와 또 거기에 또 뭐 상반된다고 할 수 있는 해외 간접 투자의 개념도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 직접 투자는 신규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투자 지분을 획득하고 직접 경영 및 사업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해외 간접 투자는 이제 핵심만 얘기하면 이렇죠.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겁니다. 투자는 하는데 그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이나 이자, 즉 자본 이동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채권 투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해외 직접 투자를 알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일견 상반되는 간접 투자의 개념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부분에 성격 부분을 마치질 못했는데요. 결국은 해외 직접 투자의 목적은 결국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업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단순한 사후에 투자 이익의 분배는 물론이거니와 상품의 생산 및 분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특별한 위험관리 프리미엄 및 경영참가 프리미엄이 투자 단계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의 투자와 다른 점은 환율 변동이라든가 투자 원리금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특수한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투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신중히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2교시 때 끝부분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3교시의 본격적인 이제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직접 투자는 일회성 상품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무역과는 이제 구별된다고 할 수 있죠. 즉 국제 무역이 생산된 제품이나 용역 등 상품의 국제적 이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해외 직접 투자는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 자, 요 생산 요소가 중요한 것이죠. 요 생산 요소의 국제적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국제 무역은 상품의 국제적 이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해외 직접 투자는 생산 요소의 국제적 이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제 무역이 단기 일회성의 교육 행위로서 비교적 무역에 따른 이익이 확실하게 발생되는 반면에 해외 직접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생산에 따른 의사결정의 결과가 장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수익성 역시 매우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의 내용인 이제 3절의 이제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국제 이제 해외 직접 투자 관련해서 이 범위는 몇 가지 이제 여러 학문 분야와 관련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제 경제학 및 국제 무역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즉 국제 경제학, 국제 경영학, 국제 무역학과의 학제간 연구 분야로서의 특성을 지닙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처음에는 이제 대학원 경영학과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에 집중했냐면은
파이낸스, 그러니까 재무학에 이제 집중을 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죠. 그러니까 경영학 석사학위.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과로 제가 옮겨서 경제학의 박사 과정에 들어가 있는 그 과정에 다시 뭐 따로 석사 과정을 공부한 건 아니고요. 박사 과정 트랙에서 또 석사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과정 중에 또 학위 하나를 더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학위는 국제경제학에서 국제금융과 국제무역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제 연구 분야를 잡아서 지도 교수님의 지도하에 박사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학제간 이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죠. 대학원에서 주로 집중하면 일단 경영학 쪽에서 재무학 쪽,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에서 국제재무와 또 국제무역, 국제금융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제 학제간 연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장점이 굉장히 이제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토픽, 연구할 수 있는 주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한국에 와서 제가 책을 쓰거나 아니면 논문을 쓸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으로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내용으로 돌아오면, 자, 그래서 이때 학제간 연구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지닙니다. 해외 직접 투자로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제경제학, 국제경영학, 국제무역학에 다 관계되어지는 그런 이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자, 우선 이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경제학, 국제경영학, 국제무역학의 모든 분야에서 해외 직접 투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개별적인 학문적 시각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의 전반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국제경제학은 세계 경제 활동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데 그 연구 방향의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무역학에서는 인과관계보다는 실무와 절차의 연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이제 한계가 되겠죠. 해외 직접 투자로는 발생 원인과 동기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효과와 실무 절차까지 포함하는 실무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 어느 정도의 관계는 있지만 또 차별성을 보이는 분야가 확실하게 있다는 그런 얘기죠. 결국 해외 투자론은 국제경제학에서는 해외 직접 투자론의 원인과 효과를, 그리고 국제무역론에서는 해외 투자의 절차, 실무에 따른 재반 접근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즉 국제경제학의 한 부분, 국제무역의 한 부분이 결국 해외 직접 투자와 연관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제 국제경영학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경영학과도 구분되는데요. 자, 국제경영학이 다국적 기업 또는 범세계 기업, 뭐 같은 의미인데요. 다국적 기업 또는 뭐 또 한편은 뭐 초다국적 기업 이렇게 또 뭐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이제 일반적인 관리 및 경영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죠. 반면에 해외 직접 투자는 다국적 기업의 생성 원인으로서 해외 직접 투자를 조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직접 투자의 사후 관리가 국제 경영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해외 직접 투자론의 핵심은 뭘까요? 국제 경영학 관련해서 해외 직접 투자의 개발 및 타당성 검토 등 다국적 기업의 외연적 팽창의 추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해외 직접 투자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양부문 공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는 연구 대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제 경영학이 다국적 기업의 일반 관리에 핵심을 두고 있는 반면에 해외 직접 투자론은 그 생성과 소멸 과정에 주력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연구 대상은 동일하지만 그 연구 대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또 국제 재무 및 국제 마케팅, 이게 국제 경영학의 한 분야인데요. 국제 재무, 국제 마케팅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좁혀서 한번 살펴볼까요?
해외 직접 투자는 궁극적으로 생산 요소, 특히 이제 자본의 이동 과정을 그 핵심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국제 재무론,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국제 재무론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재무론이 주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해외 간접 투자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에 입각한 해외 증권 투자나 대여, 자금의 대여에 따른 투자 수익 및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해외 직접 투자로는 생산 활동과 관계된 해외 직접 투자에 주력함으로써 그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마케팅 또한 국제 경영학의 한 부분으로서 해외 직접 투자를 위한 경영 환경 분석과 대응 전략의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 방법상의 동일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마케팅이 주로 상품의 교육 과정의 원활한 흐름에 주력하는 반면에, 해외 직접 투자는 생산 요소의 원활한 이동과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상품 또 생산 요소 이렇게 뚜렷이 이제 구별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제4절로 진행하겠습니다. 제4절은 해외 직접 투자의 분류, 동기, 유형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해외 직접 투자를 이제 분류하면 그야말로 두 가지 기준, 투자 기준에 따라서 또는 투자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면 결국 투자를 하고자 하는 주체의 특징에 따라서 결국 민간 투자와 공공 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소요되는 기간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면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투자 주체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민간 투자와 공공 투자로 구분됩니다. 이미 이 용어 자체에서 뚜렷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죠. 민간 투자는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체가 투자의 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업 스스로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리를 추구하는 모든 일반 기업들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외 직접 투자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공공투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공공투자는 민간투자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국가의 부의 정진, 여기서 부라는 건 웰스를 뜻하죠. 재산 뭐 이런 의미입니다. 국가의 부의 정진과 내국민의 복지 향상 및 편익의 제공을 목적으로 투자가 수행되죠. 또한 국가와 국가의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개별 기업의 사적인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닌 공공성, 자, 이게 중요합니다. 공공성, 퍼블리시티, 이 공공성이 강한 투자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이제 공공투자의 형태는 뭐 여기도 이제 뭐 영리를 추구할 수는 있는데요. 민간 기업이 추구하는 영리와는 다르죠. 비영리를 목적으로, 주로 이제 비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와 함께 또한 공공성의 편익 증가를 목표로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에 이제 여러 이제 도로가 많은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국가가 관여하게 되죠. 국가가 관여하지만 결국 거기에 따른 우리가 수익을 얻는데 우리가 그 편의를 이용하는 대가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뭐 이 도로가 또 국가의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민간업자를 참여시켜서 결국 하는 그런 또 형태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공공투자가 모든 것이 비영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를 든 것입니다. 일부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리라는 것은 일단 공공성의 편익 증가라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공공성의 편익 증가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영리는 수반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예를 들면은 뭐 도로공사, 뭐 수자원공사,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국가가 설립한 기업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공공투자 형태는 주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고, 또한 정부 간의 협력이라면 각국 정부 간의 투자 협정이나 경제 협력의 결정 및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개발 형태의 투자, 그건 어마어마한 이제 돈이 자금이 수여되는 것이죠. 또 그게 국외에 있다면 해당 정부와의 또 어떤 조약이나 어떤 계약 내용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항공 우주 산업 투자, 이건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방금 얘기 드린 도로, 주택, 항만, 댐, 발전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인프라죠. 국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업 투자와 같이 이거는 공공성이 아주 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SOC,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형성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공공투자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투자 기간에 따른 분류,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용어를 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투자는 해외 투자로 비롯된 경영상의 모든 투자가 단기간, 여기서 이제 단기간이란 주로 1년 내를 의미합니다. 단기간에 모든 과정이 완결되는 투자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투자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자금의 송금은 물론이거니와 토지, 대지 구입이라고 하죠. 대지 구입, 건물 공사, 기계 설비 등의 고정자산 투자가 1년 이내에 걸쳐 종결되고 곧이어 정상적인 영업동의 경영 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주로 민간 개별 기업들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해외 투자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간에 걸쳐서 투자가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투자 기업의 주력 업종으로 현지 시장에 이미 적응을 완료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업 영역이 국제 영업의 단계를 초월해서 국제적 확장이라는 경영활동 범위의 확대로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장기 투자는 쉽게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해외 투자를 뱉던 경영활동상의 모든 투자가 장기간, 즉 1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기 투자는 투자의 규모가 크고 또 공공성이 강한 투자를 비롯해서 설비 및 장치 산업, 또 투자 금액이 거대한 형태를 보편적으로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원을 개발하는 투자, 또 아까 국가 간의 경제협력 등과 같이 투자의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산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투자의 규모가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신규 사업일 경우는 사업의 전문성이나 신규 사업과 관련된 경험 등이 부족함에 따라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투자가 지연되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요인은 경영활동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세 요소, 경영관리 측면에서의 노하우 부족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경영활동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세 요소가 뭔가는 제가 올린 그 자료에 보면 주 4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활동의 기본 세 요소는 이제 고정자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재의 구입과 생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마케팅에 관한 거,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 기능인력 채용이라든가, 지속적인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수반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또 기법들이 이제 마케팅인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경영활동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한 표 15-1에 보면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잘 비교해 놨습니다. 기간은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투자 요인은 단기 투자는 기존의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투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인 투자 형태입니다. 자금 수요가 적고 자금 조달을 스스로 책임하여 진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의 리스크가 비교적 적고 투자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투자 방법으로서는 단독 투자 형태가 많습니다. 또 간략하게 장기 투자의 투자 요인을 살펴보면
기존 사업보다는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주로 있습니다. 또한 투자의 규모가 크고 공공성이 강한 투자입니다. 투자 리스크가 비교적 큽니다. 또한 투자를 수행하는 기업과 정부의 정책 결정과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투자 방법은 주로 합작 투자의 형태가 많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고 또 장기고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목적에 따른 분류를 살펴봅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 분류해보면 해당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결국 현지에 진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간접 투자를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보다 더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이제 세 가지 측면, 외화 증권을 통한 투자가 있고요. 외화 대부 채권을 통한 투자가 있고 현지 금융을 이용한 투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외화 증권을 위한 투자는 현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획득하거나 또는 현지에 단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인수합병을 통해서 전체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의 투자를 의미합니다. 합작 투자일 경우에는 합작 투자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해서 경영에 참가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해외 직접 투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형태가 바로 지금 지적한 외화 증권을 통한 투자입니다. 즉 항상 그렇듯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외화 대부 채권을 통한 투자는 외화 대부 채권을 통한 해외 직접 투자 방법으로서 현지에 있는 피투자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간접으로 통제 및 관리하면서 현재 피투자 기업에게 1년 이상 자금을 대여하는, 그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죠. 자금을 대여하는 투자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현지 금융을 통한 투자인데요. 자, 해외 직접도 필요한 자금은 본국에서 조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용 측면에서 볼 때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또한 현지의 자본시장 구조가 자본 조달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현지에서 필요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현지 금융을 이용한 투자는 현지 시장의 특성 및 현지 정부의 경제정책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를 수행한 기업의 전략 및 자금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제 두 번째 해외 간접 투자는 여기도 뭐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일시적 자금 대여를 통한 투자. 자, 일시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일시적. 그다음에 두 번째 단기 주식을 통한, 여기도 이제 단기라는 말이 중요하죠. 단기.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거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만은 단기, 일시적. 요게 이제 또한 초점입니다. 자, 일시적 자금 대여를 통한 투자는 주로 금융기관에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대해주고 투자활동과 관계되는 경영활동은 간섭이나 통제하는 거 없이 단순히 투자 자본에 대응하는 이자 수입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금의 대여를 기준으로 할 때 결국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간접 투자의 구분은 자료에 표 15-2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간략하게. 자, 일단 해외 직접 자금의 대여를 기준으로 할 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는 어떻게 나눠질까? 자, 해외 직접 투자로 구분되는 경우는 1년 이상. 아까 제가 해외 간접 투자 처음에서 할 때 일시적, 단기 요 집중하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 이제 1년 이상인, 보통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 단기 투자나 장기 투자할 때 1년을 기준으로 또 하는 거는 이미 제가 언급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해외 직접 투자로 구분되는 경우는 1년 이상 장기적인 자금 대여, 자금을 대하는 경우라도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대한다면 해외 직접 투자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한 자금의 대여가 아닌 해외 법인의 직간접으로 임직원을 파견해서 경영에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또 해외 법인에 지속적으로 원자재를 공급하거나 판매 활동에 관계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직접 투자를 보면 이제 간접 투자는 당연히 이제 파악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간접 투자는 해외 법인의 경영 참여하는 무관한 관계입니다. 단순한 대부이자 소득만을 위한 자금의 대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영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단기 주식을 통한 투자는
간접 투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제가 언급드렸고요. 투자 가치가 높은 현지의 유망 주식을 획득한 후에 경영활동에 참여 없이 주식 시세 차익을 도모하는 단순한 국제투자증권의 한 형태입니다. 즉 단기 주식의 취득은 경영활동의 목적을 위한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취득과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투자의 6주차 3교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주차서부터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뭐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우리가 7주차부터 인클래스에서 즉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보게 될지 다시 또 온라인 강의가 연장돼서 우리가 다시 또 이러한 수업의 형태를 취할지는 이제 나중에 결정되겠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든 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방법은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보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우리가 클래스에서 보는 그런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결되어서 여러분을 클래스에서 전통적인 우리가 클래스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컨택트를 하는 그런 기회가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아무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